헝가리가 삼성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환경 인허가 전면 취소, 공장 즉각 폐쇄,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대기업의 심장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아시아 기업 하나쯤 쫓아내도 아무 일 없다. 헝가리 관료들은 비웃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죠. 근데요,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단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헝가리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업이라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독합니다. 주권을 내세우다 구걸하게 된 한 나라의 처참한 몰락, 그 숨 막히는 역정극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다페스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찹니다. 하지만 그날 재무부 장관실의 공기는 뜨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괴드시의 풍경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장 단지는 흉물처럼 녹슬어가고 있고, 정문에는 매각이라는 붉은 글씨가 비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유럽의 심장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곳, 벤츠와 아우디, BMW의 최신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던 곳.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숨통도 함께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헝가리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사였던 이슈트반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구시대 엘리트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귀족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기업들을 그저 돈 주머니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부다페스트 시내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있었던 비밀 오찬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베이징 덕과 50년 산 마오타이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자는 중국 대사관의 참사관 리 웨이였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살무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슈트반 장관님, 요즘 헝가리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EU의 보조금도 줄어들고 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리 웨이가 능숙한 헝가리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비우며 껄껄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괴드시에 있는 그 한국 친구들 말입니다. 땅을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 순간 리 웨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아, 삼성 말씀이시군요. 훌륭한 기업이죠. 하지만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헝가리의 소중한 땅인데 고작 아시아의 일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군요. 리 웨이는 마치 헝가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질투이자 탐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중국 기업들도 헝가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CATL이나 BYD 같은 곳들 말이죠. 그들은 삼성보다 2배, 아니 3배 더 많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간이 부족할 뿐이죠. 이슈트반 장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중국 자본, 그것은 당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우리 정부에게 달콤한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2배라고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까다로운 조건도 없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죠. 다만 기존에 있는 잡초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잡초. 리 웨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을 잡초라고 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슈트반 장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모욕감을 느끼기는커녕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초라. 표현이 아주 적절하군요. 사실 저도 그 한국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세금 감면이니 뭐니 요구하는 꼴이 아주 건방지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삼성과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약속된 투자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고용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20%나 초과 달성했고요. 지금 그들을 건드리는 건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슈트반 장관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라슬로,
자네는 그게 문제야. 너무 숫자에만 매달려. 정치를 모른다고 그들이 떠날 수 있을 것 같나? 공장을 짓는 데만 수조 원을 썼어. 설비가 얼만데 그걸 버리고 가? 절대 못 가.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놓을 거야. 한국인들은 원래 그래. 목소리 큰 사람한테 약하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들을 돈 몇 푼 아쉬운 장사치로 취급한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리 웨이는 만족스러운 듯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의 입술을 적시는 모습이 마치 헝가리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처럼 보였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장관님. 중국은 헝가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성의 표시입니다. 리 웨이가 묵직해 보이는 쇼핑백 하나를 이슈트반 장관 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장관은 짐짓 사양하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쇼핑백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미래를 판 대가였겠죠. 오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다페스트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장관님, 정말 괜찮을까요? 중국 측의 말만 믿고 삼성을 압박했다가는 좀 조용히 해. 자네는 겁이 너무 많아. 환경부 장관 야노 씨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됐어. 그쪽에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더군.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니요? 이슈트반 장관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냥 돈 내놓으라고 하면 강도 같으니까. 환경 문제만 한 게 없지. 요즘 유럽 분위기도 그렇고 탄소 배출, 수질 오염 뭐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거야. 야노 씨가 알아서 데이터를 좀 만져보겠다고 하더군. 데이터를 만진다니.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조작을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합법적인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장관님, 그건 범죄입니다. 만약 들통나기라도 하면 누가 떠벌리겠나? 자네가? 아니면 야노 씨가? 우리 셋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삼성놈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해? 우리가 기준을 바꾸면 그만인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관료 사회의 위계 질서에 길들여진 겁쟁이였으니까요. 그저 속으로 제발 별일 없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삼성 헝가리 법인의 윤 전무를 떠올렸습니다. 몇 번의 행사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그는 제가 아는 한국인 중 가장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업 임원들은 정부 관계자 앞에서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거나 굽신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윤 전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윤 전무를 너무 얕보고 있어.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법입니다. 며칠 뒤 환경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야노 씨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괴드 지역 산업단지 긴급 환경 영향평가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지. 이번 조사는 아주 충격적이야. 야노 씨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어. 특히 탄소 배출량은 기준치의 112%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12%.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최신 저감 장치를 도입했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매달 우리에게 보고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준치의 80% 수준으로 아주 모범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30%포인트가 급증했다? 공장의 불이라도 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관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보고서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측정 방식이 바뀐 건가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야노 씨 장관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코바츠 차관, 자네는 우리 환경부 전문가들을 못 믿나? 아니면 삼성의 로비라도 받은 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다만 데이터의 신뢰성을 됐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게 팩트야.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걸세. 벌금은 물론이고 시정될 때까지 공장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야. 주변의 다른 관료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슈트반과 야노 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눈치챈 듯했지만 누구도 총대를 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바로 공범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삼성 헝가리 법인 대외협력팀이었습니다. 아마도 환경부의 움직임을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윤 전무에게 함정인이 피하라고 언질이라도 주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미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앵무새 같은 아나운서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속보: 글로벌 기업 삼성, 헝가리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 기준치 112% 초과, 인근 주민들 건강 위협.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마치 독가스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증기일 뿐인데 악마의 편집을 거치니 치명적인 매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모르고 있어. 제 예상대로 삼성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도 반박 성명을 내지도 로비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침묵. 그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 윤 전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한 해명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간결하고 명확한 팩트 체크와 함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귀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의 원본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응하는 조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윤 전무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슈트반 장관은 이 편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이것 봐. 겁먹었네. 원본 공개? 웃기지 말라고 해. 국가 기밀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상응하는 조치는 무슨. 기껏해야 소송이나 걸겠지. 우리가 헝가리 법원에서 질 것 같아?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헝가리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그 편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그리고 그 용이 눈을 뜨는 순간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환경부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삼성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3월의 아침 안개는 괴드시의 공장 굴뚝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환경부의 기습 점검은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보통 정기 점검이라면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회사 측의 안전관리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야노 씨 장관이 보낸 조사단은 새벽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정문을 들이닥쳤습니다. 환경부 긴급 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조사관 20여 명이 들이닥쳤을 때 야근 중이던 삼성보안팀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칠게 항의하거나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하고 조용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너무나 침착하게 조사관들의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조사관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해서 화면 너머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 측 엔지니어들이 참관을 요청했지만 조사단장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공정한 측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불허한다. 국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물러서라.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박탈한 채 진행된 측정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숫자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내각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궤드 산업단지 1분기 특별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표지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야노시 장관은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강요 여러분,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삼성 제2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허용 기준의 112%에 달합니다. 112%.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으로서 저는 삼성의 설비 투자 내역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만 환경 설비 개선에 2천억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신형 스크러버를 설치했고 폐수 재활용 시스템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초과라니요. 그것도 12%도 아니고 112%. 이건 공장이 폭발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제 발을 툭 쳤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수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삼성은 지난달 독일 인증 기관인 피프 쥐드로부터 환경, 안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독일 기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측정 장비가 고장난 겁니까? 야노시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코바치 차관, 자네는 독일 놈들 말만 믿고 우리 공무원들은 못 믿겠다는 건가? 측정은 정확했어. 삼성 놈들이 그동안 교묘하게 데이터를 조작해서 독일 기관을 속였겠지. 우리가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까 미처 손을 못 쓴 거고. 그렇다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측정 시간, 장소, 사용된 장비의 교정 기록까지 전부 다요. 삼성 측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어. 야노시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환경 데이터가 언제부터 국가 안보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까? 논리가 궁색해지자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라슬로, 자네 집이 궤드시 근처였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이야. 공기라고. 기업 이익 좀 지켜주겠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셈이야? 자네 혹시 삼성한테 뭐 받은 거라도 있나?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가장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을 때 상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총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들 하게. 야노시 장관 말이 맞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지. 기업이 좀 불편하더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야. 보고서대로 진행해. 하지만 총리님, 이건 명백한 조작의 징후가. 라슬로 차관. 총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자네는 재무부 일이나 신경 써. 환경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야. 그리고 이번에 벌금을 좀 세게 물리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네가 늘 걱정하는 그 재정 적자 말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거대한 벽.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득, 그리고 삼성이라는 현금 인출기를 털어서 나올 돈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야노시 장관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함을 강조하던 그가 쓰기에는 꽤 비싼 물건이었죠. 문득 며칠 전 중국 대사관 차량이 환경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타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뇌물을 받고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비밀리에 삼성 측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212%라는 숫자는 공학적 산출물이 아니라 정치적 창작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책상 머리에 앉아 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당장 공장 문을 닫게 하지는 않을 정도의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무 높으면 공장을 폐쇄해야 하니 세금을 못 걷고
너무 낮으면 벌금을 많이 못 물리니까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숫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괴드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저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굴뚝이 마치 시한폭탄의 도화선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조작된 성적표를 들고 우등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에게 사상 초유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액수는 헝가리 행정 처분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한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범죄 집단이다라는 낙인이었고 삼성의 자존심에 침을 뱉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공은 삼성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 조용한 거인들이 이 모욕을 참고 넘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할까요? 불안한 침묵 속에서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삼성 법무팀장이었습니다. 7월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헝가리 정부 청사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서늘함은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로 저 라슬로 코바치가 느꼈던 공포 말입니다. 그날 아침 환경부는 삼성 SDI 헝가리 법인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를 발송했습니다. 내용물은 단 한 장의 고지서였습니다.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통보서, 부과 금액은 50억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헝가리 역사상 단일 기업에게 부과된 환경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었습니다. 드디어 보냈군. 이제 저 오만한 한국인들도 무릎을 꿇겠지. 이슈트반 장관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고 일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지역구 사업에 쓸 계획이었겠죠. 야노시 장관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50억이면 꽤 아플 거야. 한국 본사에서도 난리가 나겠지? 아마 며칠 안에 싹싹 빌려올 걸세. 깎아달라고 말이야. 그들은 삼성이 협상을 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그러니까요. 로비스트를 보내고 뒷돈을 찔러주고 술자리에서 형님 동생하며 적당히 금액을 낮추는 게 이 바닥의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삼성을 몰랐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 특유의 그 무서운 자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된 직후 헝가리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괴드시의 자연을 파괴하다. 죽음의 공장,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다. 정부, 외국 자본의 횡포에 철퇴를 내리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공장 주변에 말라 죽은 나무를 보여주며 마치 그것이 삼성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했습니다. 사실 그 나무들은 가뭄 때문에 죽은 것이었는데 말이죠.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삼성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계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여론전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못 버티고 온다니까. 라슬로, 자네도 들어와. 저 콧대 높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지 똑똑히 봐두라고. 약속 시간인 오후 2시, 재무부 장관실의 문이 열리고 삼성 헝가리 법인장 윤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통역도, 비서도 없이 단출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나 억울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짐짓 여유를 부리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 전무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0억 포린트짜리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 전무님, 우리도 참 유감입니다. 환경부 조사가 워낙 철저해서 말이죠. 하지만 법은 법 아니겠습니까? 헝가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 전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가 장관의 눈, 코, 입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말이죠. 잠시 후 윤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헝가리어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징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순간 장관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납부하겠다고? 항의도, 재조사 요구도, 감액 요청도 없이 50억 포린트를 그냥 낸다고? 지금 납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액을요? 네. 오늘 오전 부로 전액 이체 완료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 전무가 품에서 이체 확인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1포린트도 빠짐없이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완벽하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던 전개였으니까요. 그는 삼성이 읍소하며 매달리기를 바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뒷거래를 제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너무나 쿨하게 돈을 던져주고 상황을 종료시켜 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도 삼성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횡설수설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숫자가 정말 정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윤 전무의 손가락이 고지서에 적힌 112%라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정확하죠. 우리 환경부 전문가들이. 알겠습니다. 그 확신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오늘부로 헝가리 정부의 행정 처분을 100% 수용했습니다. 이는 곧 저희가 헝가리 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 전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는 쌍방향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신뢰만큼 헝가리 정부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 돈은 벌금이 아니라 저희가 헝가리에 지불하는 마지막 수업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 전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관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 자식 뭐야? 돈 냈으면 된 거지. 마지막 수업료는 무슨 개소리야? 폼 잡기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전무가 말한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요. 그것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헝가리, 20년을 이어온 파트너십의 종말을 고하는 서곡이었습니다. 50억 포린트는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별 위자료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전무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그 배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정부 관료들은 그 180억 원이라는 공돈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헝가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저승사자의 노잣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그들의 탐욕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삼성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50억 포린트가 국고로 들어오자 헝가리 정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화나서 떠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던 관료들도 막상 돈이 입금되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한국 놈들은 겁주면 돈 나온다니까? 이슈트반 장관은 회의 때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삼성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가 아니라 털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재무부 내부에서 더 과감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법인세의 인상이었습니다. 차관, 이것 좀 봐. 우리가 지금 삼성한테 받는 법인세가 15%야. 그런데 옆나라 폴란드는 19%를 받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이슈트반 장관이 보고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장관님, 그건 10년 전에 맺은 투자 협정 때문입니다. 삼성이 궤드 공장을 지을 때 우리는 15년간 법인세를 15%로 동결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삼성이 다른 나라가 아닌 헝가리에 온 거고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습니다. 계약? 그깟 종이 조각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나라 꼴을 보라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야? EU에서 경고장 날아온 거 몰라? 비상 상황이라고.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 주권이 계약보다 우선하는 거야. 그의 논리는 기가 찼습니다. 국가가 재정 관리를 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계약 파기를 정당화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양아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위험합니다. 지난번 환경벌금은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세금 문제는 다릅니다. 계약 위반은 국제소송감입니다. 삼성의 ISD, 즉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로 끌고 가면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소송 하라고 해. 재판 끝나는 데만 3년은 걸려. 그동안 우리는 세금 걷어서 쓰면 그만이야. 그리고 삼성이 소송 걸면 우리는 또 환경 문제로 공장 문 닫게 하면 돼. 쟤네들이 공장 멈추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지난번에도 꼼짝 못하고 돈 냈잖아. 기억 안 나? 이슈트반 장관은 지난번의 승리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을 돈 많은 겁쟁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달라고 하면 주는 호구.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삼성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삼성의 인내심을 거부로 착각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삼성 측에 일방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국가재정 비상조치에 따른 특별법인세법 개정 안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삼성 SDI를 포함한 대규모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외국계 기업이지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핀셋 증세였습니다. 일주일 뒤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2차 면담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무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윤 전무님, 또 뵙네요. 공문은 보셨죠?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부자 기업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윤 전무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10년 전에 작성된 투자 유치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당시 헝가리 총리와 삼성 사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관님, 여기 제15조 3항을 봐주십시오. 헝가리 정부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간 법인세율을 15%로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인상하지 않는다. 이 조항 아직 유효합니다. 윤 전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그거요? 알죠. 하지만 윤 전무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15년 전 헝가리와 지금의 헝가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국가 비상시에는 행정권이 사적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꼬우시면 헌법소원 내시던가요? 장관의 말투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 외국 기업 임원 앞에서 계약서를 무시하고 법대로 해라라며 배짱을 부리는 꼴이라니. 이건 국가의 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짓이었습니다. 윤 전무는 계약서를 천천히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비즈니스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비용? 글쎄요. 인건비. 세금?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곳,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곳. 그런 곳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철수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무거운 공장을 들고? 이슈트반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윤 전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미소가 아니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밥 먹여주지 않는다. 장관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이죠? 맞습니다. 신뢰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밥그릇 자체가 깨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윤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헝가리어가 아닌 한국어로, 하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뉘앙스로 짧게 말했습니다. 끝이군요. 통역이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윤 전무가 나간 뒤 이슈트반 장관은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건방진 자식, 끝. 누가 끝인데? 우리가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야. 당장 국세청장한테 전화해. 삼성 세무조사 준비하라고. 아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내라고 해. 장관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윤 전무가 나가면서 남긴 그 서류 가방 자리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던 장관의 손을요. 그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삼성은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궤드 공장 근처를 차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공장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을 다해가는 별이 마지막으로 내뿜는 처절하고도 차가운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삼성 본사에서 공문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항해 서한이나 협상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헝가리 경제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11월의 부다페스트 거리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청사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지난번 법인세 인상 통보 이후 삼성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로비스트를 보내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최소한 읍소라도 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나슬로, 삼성 쪽 동향은 어때? 아직도 조용한가? 이슈트반 장관이 시가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내심 불안했던 겁니다. 너무 조용하니까요. 네, 장관님.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고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 이동이 좀 이상합니다. 원자재 반입량은 줄었는데 완제품 반출량이 평소의 2배입니다. 마치 재고를 털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고 털이? 연말이니까 그렇겠지. 실적 맞춰야 할 거 아냐. 하여간 자네는 너무 예민해. 장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줄이고 완제품을 뺀다는 건 더 이상 생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드디어 삼성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헝가리 총리, 참조는 재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봉투를 뜯기도 전에 야노시 장관을 불렀습니다. 야노시, 왔어. 드디어 항복 문서를 보내왔다고. 두 사람은 샴페인을 미리 준비해두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항복 문서나 협상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헝가리 사업장 경영 환경 재검토 및 향후 운영 계획 통보의 건. 경영 환경 재검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슈트반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당사는 귀국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경, 환경, 과징금,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헝가리 내에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궤드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검토? 이것 봐. 겁주는 거잖아. 나 나갈 수도 있어 하고 으름장 놓는 거지.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야. 야노시 장관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 진짜 나갈 거면 그냥 나가지. 왜 검토한다고 통보를 하겠어? 우리 보고 좀 붙잡아달라는 신호야. 세금 좀 깎아주고 환경 규제 좀 풀어주면 못 이기는 척 남겠다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의 해석에 맞장구를 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헝가리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문단에 적힌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본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 전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밥그릇이 깨진다. 이 공문은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고장이었습니다. 헝가리라는 파트너는 이제 우리에게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정중하지만 냉혹한 선언이었죠. 장관님, 이건 협상 제안이 아닙니다. 정리 수순을 밟겠다는 통보입니다. 지금 당장 윤 전무를 만나서 사과하고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떠날 겁니다.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슈트반 장관은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과? 일개 차관이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그리고 사과를 왜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주권 국가가 정당하게 세금 걷고 환경 규제한 게 잘못이야? 저들이 떠난다고? 웃기지 마. 공장 짓는데 2조 원을 썼어. 그걸 두고 어디로 가? 갈 데가 있기나 해.
폴란드가 있습니다. 체코도 있고요. 그들은 삼성만 오면 땅이고 세금이고 다 공짜로 주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라슬로, 그만해. 장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네, 정말 삼성 장학생이라도 된 건가? 왜 자꾸 그들 편을 들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자네 자리도 장담 못해. 나가. 저는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저 멀리 도나우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헝가리 경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검토라는 단어를 쓸 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것을요. 그저 절차상의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중국 대사관의 리 웨이 참사관이 이슈트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도청은 아니지만 나중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 통화 녹취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삼성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검토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그때 중국 기업들 조건을 들이밀면서 경쟁을 좀 시켜야죠.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저희 CATL 회장님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헝가리는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하는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역겨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으면서 서로를 치켜 세우는 꼴이라니. 하지만 그들의 축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협상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연말 휴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실행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궤드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가족을 먼저 귀국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장 인근의 한인 식당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말이죠. 모든 징후가 철수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삼성은 그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파업도, 시위도, 언론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너무나 고요해서 더 무서운 침묵이 헝가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다페스트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성 이슈트반 대성당 앞 광장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고 사람들은 뱅쇼를 마시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도 야노시 장관도 가족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를 즐기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겠죠. 저 역시 집에서 아이들과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밤 10시, 발신자는 궤드시의 시장, 졸탄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텔레비전 좀 켜보세요. 아니, 창밖을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시장님, 진정하세요. 삼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다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공장 불이 다 꺼졌다고요? 24시간 돌아가던 그 불빛이 지금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베란다로 뛰쳐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부다페스트 외곽에 있어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궤드 산업단지의 불빛이 보이곤 했습니다. 평소라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어야 할 그곳이 정말 거짓말처럼 새카만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도시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 삼성 SDI 헝가리 법인 전면 가동 중단 선언, 폴란드로 설비 이전 시작, 사실상 헝가리 철수.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자정부로 헝가리 궤드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장 앞에는 수백 대의 트레일러가 줄지어 서 있으며 핵심 설비들을 싣고 폴란드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헬기에서 촬영한 공장 전경이 나왔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컨테이너 트럭의 행렬, 그 붉은 미등이 마치 헝가리 경제의 동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는 철수 작전. 이게 현실인가?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택했습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관공서가 문을 닫고
행복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을 노린 겁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겠죠. 같은 시각 공장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3만 명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부다페스트 전역에서 괴드시의 가정집에서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 SDI 인사팀입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정부로 헝가리 사업장의 운영이 영구 종료됩니다. 귀하에게는 6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으며 희망자에 한해 폴란드 신공장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은 우리와 함께 가자. 헝가리 같은 곳에 남아서 썩지 말고. 이 문자를 받은 직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절망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을 버린 헝가리 정부에 대한 분노. 그 밤, 수많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는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1시에 모인 강요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슈트반 장관은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협상한다며. 재검토한다며. 총리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슈트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트럭 500대를 불렀어. 저게 하루 이틀 만에 준비가 돼?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잖아. 자네는 정보국 예산까지 쓰면서 그걸 몰랐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보력은 무능했고 우리의 판단력은 오만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전무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 전화기에 꽂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윤 전무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윤 전무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슬로 차관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군요. 선물이라니요? 이건 테러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이 아니죠. 저희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환경과징금을 낼 때도, 법인세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도, 그리고 지난달 공문에서도요. 비즈니스 환경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관님, 저희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곳,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곳,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는 곳에는 단 1초도 머물 수 없습니다. 저희는 헝가리의 땅을 빌려 썼을 뿐 헝가리의 인질이 아닙니다. 윤 전무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미 주요 설비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떠난 자리에 중국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이슈트반 장관님이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던데. 윤 전무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CATL도 헝가리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이 떠나는 나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럼 건승하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CATL의 투자 보류.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축복이 아니라 헝가리 경제를 덮어버릴 하얀 수위처럼 보였습니다. 스위치는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해 첫날, 헝가리는 숙취가 아닌 공포로 눈을 떴습니다. 보통 1월 1일이면 희망찬 뉴스로 도배되어야 할 신문들이 마치 장례식, 조물록처럼 어두운 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성 쇼크, 헝가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 전망, 포린트와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환율 방어 비상, 괴드시 파산 위기,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 요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괴드시였습니다. 인구 2만의 이 작은 도시는 사실상 삼성이라는 거대한 심장에 의존해 살아가는 유기체였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경제활동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공장 인근의 대형 물류 창고들은 텅 비어 있었고 트럭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물류를 담당하던 현지 운송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우리 트럭이 150대입니다. 그중 130대가 삼성 물량을 실어 날랐어요. 하루아침에 일감이 제로가 됐습니다. 기사들 월급은커녕 트럭 할부금도 못 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회사는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운송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납품하던 급식업체, 청소 용역업체, 보안업체, 심지어 작업복을 세탁하던 세탁소까지 1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환경 파괴범이라고 욕할 때는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이 떠나자 그들이 던진 돌에 자신들의 발등이 찍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 아웃을 외치던 그들이 이번에는 정부 아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피켓의 내용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환경보다 생존이다. 우리 아빠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무능한 정부가 경제를 죽였다. 졸탄 시장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 지방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80% 줄었습니다. 80%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원금.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삼성이 내던 법인세가 우리 시 예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걸 정부가 영원히 메워줄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삼성 쇼크는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시장까지 강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헝가리를 투자 부적격 국가, 정책 리스크가 높은 나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했고 마트의 식료품 가격은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 같은 거죠. 곧 안정을 찾을 겁니다. 성장통.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성장통이라고? 자네 제정신이야? 총리가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파편이 튀고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장 대책을 내놔. 삼성 놈들을 다시 데려오든지 아니면 중국 놈들이라도 빨리 들어오게 하라고. 네. 리웨이 참사관과 계속 접촉 중입니다. CATL 측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고용도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날 겁니다. 이슈트반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동아줄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니, 목을 매는 밧줄이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삼성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삼성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공기와 물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내놓으라고 떼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공기가 사라진 뒤에야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듯 삼성이 사라진 헝가리 경제는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의 청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는 헝가리 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으로 인해 사업을 청산함. 그 한 문장이 20년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실업자 3만 명, 텅 빈 공장, 그리고 천문학적인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구원투수, 중국이 마운드에 올라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공은 우리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헝가리의 경제에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과 야노시 장관은 거의 매일같이 중국 대사관을 드나들며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삼성 공장이 나갔으니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 달라는 것이었죠. 인프라도 다 깔려 있고 인력도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드디어 CATL 본사 임원진과 리웨이 참사관이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국빈급으로 대우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중국인들이 좋아한다는 황금색 꽃장식으로 테이블을 꾸몄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삼성 쇼크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헝가리의 친구들이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대표단의 표정은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지난번 오찬 때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CATL 부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아주 정중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몇 달간 저희는 헝가리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삼성 SDI가 떠난 자리는 매우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더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슈트반 장관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헝가리 투자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슈트반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보류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세금 혜택도 삼성보다 2배 더 주기로 했고 부지도 공짜로. 장관님. 리웨이 참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사냥꾼의 그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신뢰하는데요? 아니요. 헝가리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국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15년 계약을 맺어놓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하루아침에 법인세를 올리고 환경 규제를 조작했습니다. 조작. 리 웨이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노시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니. 그건 당신들이. 앉으세요. 야노시 장관. 리 웨이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건 당신입니다. 헝가리 환경부 장관이죠. 야노시 장관은 입을 벙긋거리다 주저앉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서류는 헝가리 정부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를 푼 겁니다. CATL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에게 했던 짓을 우리에게는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헝가리는 현재 예측 불가능한 위험 국가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미러링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에게 했던 논리를 중국이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중국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삼성도 떠났는데 당신들까지 안 오면 이슈트반 장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리 웨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좀 바뀌어야겠죠. 조건이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첫째, 삼성 공장 부지를 중국 정부 소유로 영구 임대할 것. 99년 무상으로요. 둘째,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 전력망과 수도망 운영권을 중국 국영 기업에 넘길 것. 셋째, 향후 2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그건 주권 침해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전력과 수도를 넘기라니 이건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리 웨이가 저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싫으시면 관두시죠. 어차피 아쉬운 건 헝가리 아닙니까? 우리는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면 그만입니다. 삼성도 폴란드로 갔더군요. 거기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고 발로 손을 밟으러 온 겁니다. 이슈트반 장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했기에 화를 냈고 경고를 했고 실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먹잇감으로 봤기에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진짜 친구를 쫓아내고 강도를 집 안에 들인 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나노시 환경부 장관이 비틀거리며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에 젖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뇌물? 그 검은 돈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노시 장관이 중국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이슈트반도 알고 있었다면? 삼성은 떠났고 중국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만이 죽어가는 이 나라의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저장해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해고된 전 환경부 직원 야노 씨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라슬로 코바치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녹음 파일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6월의 부다페스트는 장마철처럼 비가 잦았습니다. 그날 밤도 세찬 빗줄기가 도시의 오물들을 씻어내리듯 퍼붓고 있었죠. 저는 정부 청사 근처의 허름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직 환경부 데이터 분석관 가보류였습니다. 112%라는 조작된 숫자를 만들기를 거부했다가 해고당한 바로 그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차관님, 이거 건네주면 저는 이 나라 떠납니다. 무서워서 더는 못 살아요. 가보르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험용으로 복사해둔 겁니다. 야노시 장관과 중국 대사관 직원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환경부 서버에서 삭제된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 네. 삼성이 제출했던 진짜 데이터요. 탄소 배출량? 기준치 87%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이었죠. 그걸 112%로 둔갑시킨 건 야노시 장관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은 예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완벽한 날조였던 겁니다. 가보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해킹으로 알아낸 건데 스위스 추리 은행의 송금 내역입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취인은 야노시 장관의 천한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송금액은 300만 유로, 송금처는 홍콩에 기반을 둔 CATL의 자회사였습니다. 날짜는 환경조사가 시작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돈을 받았군. 차관님,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판 매국노들입니다. 저 같은 피라미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가보르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헝가리 경제를 무너뜨린 음모의 전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제 인생도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 동료들의 비난, 그리고 어쩌면 목숨의 위협까지.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 불 꺼진 상점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공장이 멈춘 후 괴드시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가장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이슈트반 장관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유럽연합 부패방지국 올라프 헝가리 지부를 찾았습니다. 우리 검찰이나 경찰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정권의 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슬로 차관님,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스캔들입니다. 올라프 조사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비공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덫을 놓았습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가장 화려하고 도망칠 수 없는 무대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야당의 요구로 경제위기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트반 장관과 야노시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탓입니다. 삼성의 철수는 그들의 경영 전략 실패일 뿐 정부 책임은 없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참고인석에 앉은 저를 보며 이슈트반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라슬로 차관, 자네도 알지 않나? 우리가 얼마나 삼성을 붙잡으려 노력했는지. 여기서 진실을 말해주게. 그는 제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붙잡으려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도질하려다 실패했고 그 대가로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야노시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국회의사당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리웨이 참사관님. 데이터는 저희가 알아서 만집니다. 112% 정도면 공장 문 닫게 하기 딱 좋죠. 그쪽에서 약속한 300만 유로만 입금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 그것은 명백한 야노시 환경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리웨이 참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만 쫓아내주시면 그 자리는 우리 CATL이 차지할 겁니다. 헝가리 정부에는 껍데기만 남겨주겠지만요. 하하. 청문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조차 터지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 그 정막을 깬 것은 야노시 장관의 비명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자식이 함정을 판 거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스위스 취리 은행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CATL 홍콩 지사, 수신자는 야노시 장관의 처남입니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대형 스크린에 송금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재무부 장관이 다급하게 야노시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건 야노시가 독단적으로 한 짓이야. 나는 속았다고.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여기 이슈트반 장관님이 리웨이 참사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도 있습니다. 삼성이 나가면 중국이 독점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더군요. 이래도 모르셨습니까?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이 물병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매국노들아, 너희가 나라를 팔아먹었어. 경호원들이 달려와 두 장관을 에워쌌지만 쏟아지는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 자신에게 그리고 헝가리 국민들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업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과 신뢰를 우리는 정치 노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성은 떠났고 중국은 우리를 버렸고 남은 건 빚더미와 실업자들 뿐입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헝가리의 오만이 자초한 비극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의사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검찰은 올라프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슈트반과 야노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국가반역죄였습니다. 현직 장관 2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헝가리 정부의 도덕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죽은 경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실업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진짜 주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헝가리 총리는 특별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방문이 아니라 참회록을 들고 가는 죄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저 라슬로 코바치도 그 수행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올려다봐야 할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부다페스트 경제대학의 강단에 서 있습니다. 칠판에는 실내의 경제학 삼성 케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괴드시 출신이고 부모님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방문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깨진 접시는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다는 윤 전무의 말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신공장을 주력으로 삼았고 헝가리 공장은 연구개발센터와 소규모 특수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만 명이었던 고용 인원은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예 떠나지 않고 기술의 뿌리를 남겨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저는 차를 몰아 괴드시로 향했습니다. 암흑천지였던 그곳에는 이제 다시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불야성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연구동 건물에만 불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그 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 보입니다. 정문 앞에는 삼성의 로고와 함께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헝가리 한국 배터리 기술 협력 센터.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헝가리의 젊은 인재들에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 헝가리의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윤 전무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차관님,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자존심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의 유혹에 빠져 진정한 파트너를 알아보지 못한 죄. 숫자를 조작하면 진실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공장은 작아졌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은 그 어떤 공장보다 큽니다.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기술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뼈에 새겼습니다. 저 멀리 연구동 창가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과 헝가리 청년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의논하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저 작은 불빛이 언젠가 다시 헝가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발길을 돌립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삼성은 아무 말 없이 50억 포린트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트럭 500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그 밤, 헝가리 장관들은 수갑을 찼습니다. 헝가리 재무부 차관 라슬로의 말입니다. 우리는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데이터를 기록하고 조용히 트럭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스위치를 내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 세계를 제패한 그들은 자존심을 팔아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댓글에 영린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아직 이 반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기술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했습니다.